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시작합니다. 꼭 일주일 전 봄 같은 겨울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180도 바뀐 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포근했던 만큼 체감 온도는 더 매섭습니다. 순식간에 20도 넘게 기온차가 벌어지자 시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겨울 풍경을 이심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시민들은 두툼한 외투와 장갑까지 챙기며 강추위를 버팁니다.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귀마개랑 마스크 안 하면 너무 돌아다닐지 못할 정도 너무 추워요. 학교 운동장에도 지붕 위에도 흰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은 그대로 얼어붙고 고드름도 매달렸습니다. 한파특보와 대설특보가 겹친 중서부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20cm가 쌓일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갑자기 이상 기온이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추워지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몸이 안 좋잖아요. 며칠 전만 해도 개나리와 벚꽃이 피어나고 반섬의 옷을 입고 나들이를 할 정도로 포근했던 날씨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오후 들어 경주의 한낮 기온은 2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이렇게 외투를 벗어 팔에 걸칠 만큼 더웠지만 오늘은 두터운 외투를 입지 않으면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들 만큼 추웠습니다. 계절을 착각한 개나리는 결국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봄에서 한겨울로 변한 널뛰기 날씨에 시민 생활도 자연 생태도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내일 더 심해지고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수은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 수도관 동파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현재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은아 기자, 지금은 기온이 얼마나 더 떨어졌습니까?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11도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눈발도 날리고 있는데요. 이곳 청계천도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파와 함께 찾아온 눈에 광화문을 찾은 시민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안에 히트텍 옷 3겹이나 입고 좀 목도리도 하고 진짜로 겨울이 온 것 같네요. 오후 4시까지 평택 11cm, 용인 7cm, 서울은 1cm 이상의 눈이 내렸고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엔 내일까지 각각 10에서 20cm, 5에서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북극 한파 위세가 대단한데 오늘 저녁은 동파 사고를 막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9시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는데 내일 오전 9시부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해 상황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10도 미만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저희는 3단계를 내리거든요. 서울시는 각 가정별로 수도 계량기한 보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헌옷이나 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추운 러시아이긴 하지만 모스크바에 전례 없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50cm에 달하는 눈이 쌓였습니다. 15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왔다는 건데 현지에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류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거리는 무릎이 푹푹 빠질 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충돌한 차들이 널브러져 있고 출동 나온 경찰차마저 고립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유례를 찾기 힘든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49cm의 눈이 쌓인 건데 12월 내릴 양의 5분의 1이 쏟아진 겁니다. 150년 동안 기상 관측을 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Тяжело, скользко и заносит на краше. Конечно, трудно ездить. 이번 폭설은 눈 폭풍 바냐의 영향으로
이달 초 내린 폭설에 더해 길가에는 1m 높이의 눈더미가 쌓였습니다. 제설 작업에만 13만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눈에 도심 교통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время, конечно, в пути увеличивается. Раза в 2, а то и в 3. 중국 베이징에서는 이번 주 이례적인 폭설로 지하철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추에 북단 헤이룽 장성은 한때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졌고 이번 주말 중국 전역에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매서운 추위에 건강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1년 넘게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 더욱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 수는 5년 사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휴일 아침에도 소아과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9살 아이는 독감에 걸린 뒤 일주일 넘게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독감으로 한 3일 고생했다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병원에 왔더니 폐렴까지 됐다고 해가지고 혈이 한 40.8도까지 났어요. 오늘 오전에만 이곳 병원에 진료를 보려는 환자들이 150명 넘게 몰렸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일주일 만에 26% 넘게 급증했습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13살에서 18살 사이 학생 환자 수는 유행 기준의 20배가 넘었고 초등학생 환자 수도 18.5배에 달하는 등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형 독감이 원래는 봄에 도는데 지금 이제 많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독감을 2번씩 걸리는 청소년 소아들도 꽤 있어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자연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코로나19 동안에 독감도 유행을 못하고 전반적인 집단 내에서의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염될 수 있을 만한 사람 숫자가 많아진 거죠. 방역 당국은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대책위 수장을 두고 주말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선거판 자체를 흔들 카드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여당 상황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욱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 현역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로부터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름을 거명하신 분도 있고 또 기준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데다가 비대위가 아닌 다른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은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인물은 한 장관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당정 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정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데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도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원희룡 장관에게 중진들의 의중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윤 원내대표도 이런 여론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원내외 당협위원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석회의를 소집해 비대위 인선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놓고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통합 비대위나 이 대표의 이선 후퇴론을 일축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선 이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상황은 최원희 기자입니다. 신당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마지막 브레이크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거나 공천권을 내려놓는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공천은 이재명 대표 체제 그대로 치러질 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의 공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이선 후퇴론에 대해 정치적 상상이라면서도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엔 여지를 뒀습니다.
이해찬, 이낙연 구도도 2말 3초에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변동의 시간이 꽤 있어요. 항상 남겨져 있는 카드죠.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선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 심야의 자택을 찾아간 것처럼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해 몸을 낮추고 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날 계획인데 문재인 정부의 전직 총리 연대설을 잠재우고 이 전 대표가 고립되는 모양새가 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내년 8월에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가 담길 예정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쏘지 못하도록 억제하던 기존 훈련 방식이 아닌 북한의 핵 공격 상황에 한미가 처음부터 공동 대응력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차 핵 협의그룹 논의 결과를 먼저 차정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해군의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입니다. 지난 7월 한미 핵 협의그룹 NCG 출범에 맞춰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As the most survivable leg of the U.S. triad, it is a key component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지난 10월엔 전략 폭격기 B-52가 한반도로 날아와 처음으로 우리 군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는 미국의 핵 3축 전력을 바탕으로 한미는 내년 8월에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핵작전 연습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NCG 회의 이후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 우산 개념이 아닌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연습하고 같이 핵 대응을 실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또 북핵 위기 발생 시 정상 간 한라인도 가동합니다. 김 차장은 양국 두 정상에게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장비가 전달됐다며 전자파 공격에도 문제없이 통화가 되도록 보완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이번에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은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미국이 우리 핵 정책 담당자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최원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대표인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공군기지에서 시험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참관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적의 핵 위험으로부터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한 것을 보여준 건데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을 확실하게 지정해서 정권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억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지난 1차 NCG 회의에서도 양국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었고 양국은 내년 심화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정부는 미국이 우리 핵 정책 담당자들을 교육해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라며 우리 측의 핵 지능 지수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핵협의그룹 회의는 내년 여름 한국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 서울을 떠나는 탈서울족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경기도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다 보니 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속을 택하는 겁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 평일 오후인데도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GTX A 노선 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다 단지 안에 국내 최초로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에 구름 인파가 몰린 겁니다. 교통이 이제는 많이 개선이 돼서 편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 신규 택지를 찾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접고 경기도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서울 집값 때문에 뭐 제일 고민이 돼서 일단 좀 약간 넓은 평수의 집을 좀 보고 싶어서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0억 5천만 원, 경기도 아파트의 2배가 넘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면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 탈서울 행렬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떠난 인구는 172만 명,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온 인구보다 52만 명 이상 많습니다. 서울은 집값과 전세값이 워낙 비싼 탓에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와 인천으로 비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서울 현상이 당분간 가속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집값 상하위 10%의 격차는 40배까지 벌어지며 주택 양극화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높은 서울 집값에 주변으로 밀려나는 대다수가 젊은 층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죠. 제대로 된 대책은 있을까요?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정부의 묘안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통계청 발표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출산율이 0.68명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또 저고위에서는 오히려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습니까? 예,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72년까지의 장래 인구 추계 결과가 이전 전망보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나와서 많은 국민들께 불안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0.68명까지 내년도 그 최저치를 찍을 거다라는 통계청 예측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전망을 한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올해를 그 최저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반등을 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로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때 그 미뤄왔던 결혼과 출산들이 다소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결혼이 이전보다 좀 상승한 그리고 반드시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전에 미뤄진 출산 그리고 결혼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다소 이제 높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반등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의 추세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그게 쭉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아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280조 원을 붓고도 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질문이었을 텐데 여기에 저출산 예산에 부동산 등 여러 예산이 좀 섞였기 때문이다라는 해명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만 이유입니까? 뭐 막대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결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을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집값. 앞서 이제 소개됐던 것처럼 집값이라든지 수도권 집중 뭐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학벌주의로 인한 이런 사교육비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경직적이고 이런 이제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그리고 집값 안정화 같은 이런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산이 그것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이런 그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3억 6,500만 원 든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뭐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나 또 의대 프리미엄 이런 게 문제다라는 분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학벌, 우리 사회의 이제 학벌 중심주의 그리고 입시 경쟁 그리고 하나의 어떤 경로만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성공이라든지 이런 경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의대라는 특히 이제 최근에 의대 열풍이 많은 부모들에게 과연 내가 아이 낳고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이
직접적으로 어떤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은 아이 키우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런 이제 그 낮춰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최우선은 공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돌봄하고 교육하는데 비용을 적게 들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늘봄학교가 정착이 된다면 아이 키우고 교육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저출산 앞에서는 좀 면목이 없는 사람인데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뭐 일과 육아를 다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 중에 일부 이제 대기업이나 몇 개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자동 육아휴직 개시제, 출산 육아 이후에 자동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 수준을 높이는 걸 검토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그리고 산업 특성에 맞춰진 모델을 발굴해서 이거 역시도 적극적으로 좀 확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뭐 정부가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경복궁 담장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가 장난 수준이 아닙니다. 훼손된 담장 길이가 44m에 달합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가 가득합니다.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5분쯤 패딩과 모자로 온몸을 감싼 용의자가 경복궁 서쪽 영추문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까지 44m 길이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건데 이 용의자는 서울경찰청 외벽으로 이동해 낙서를 한 뒤 일행 한 명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담벼락은 정확한 피해 조사를 위해 천으로 가려진 상태인데요.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 약품을 이용해 가능한 빨리 담장을 복구하는 한편 경복궁 주변 CCTV도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지워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9월 술에 취해 삼국시대 유적인 울산 언양읍성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요즘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젯밤 경기도 유흥가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2시간 만에 51건이 적발됐습니다. 대리기사가 안 왔다거나 껌을 씹거나 감기약을 먹었다는 등 이 황당한 핑계를 늘어놓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강석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세요.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6%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운전자는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다며 애써 변명합니다. 집에 갔는데 대리운전 불렀는데 안 오니까. 음주운전에 적발된 또 다른 남성은 한 잔밖에 안 마셨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니 이거 한 잔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껌을 씹어서 감기약을 먹어서 적발된 운전자마다 황당한 음주운전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선 갑자기 차를 돌려 달아나기도 하고 한 여성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계속 거부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측정 안 하면 측정 거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이 어젯밤 수원 등지에서 일제 음주 단속을 했더니 불과 2시간 만에 면허 취소 23건 등 모두 51건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오전 1시 20분쯤 충북 청주에선 추격전을 벌이던 순찰차와 음주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제도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합쳐서 총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도 더 오히려 이득인데 모금액은 목표치를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행 1년을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장윤정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에 사는 정민영 씨 부부는 최근 전북 장수군에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겁니다. 정 씨 부부는 3만 원 상당의 장수 사과를 답례품으로 받았고 올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도 10만 원 감면됩니다. 연말정산도 되고 그다음에 답례품도 품질이 워낙 좋아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한은 매년 하고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 지자체별로 기부금 유치를 위한 답례품 경쟁이 치열합니다. 임실치즈, 제주 감귤과 같은 지역 특산품부터 천하장사와의 씨름 데이트권 같은 이색 답례품도 등장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사님이랑 선수분들이랑 이렇게 삿발을 잡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었고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은 저조합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모금액은 약 265억 4,900만 원, 목표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1인당 평균 기부금도 전액 공제 상한선인 10만 원을 웃돕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10만 원까지라서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세액공제 범위가 좀 더 늘어난다면 저도 좀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도시와 지방격차 해소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더 공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세제 혜택들이 필요하고 답례품 환원 비율도 지금 현행 30%보다 높게 상향을 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기부 창구를 넓히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보행 로봇이 100m를 19.87초 만에 주파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린 로봇으로 기네스에 등재됐습니다. 이런 보행 로봇은 사람이 가기 힘들거나 위험한 곳에서 대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육상 트랙 출발선에 네 발로 이동하는 로봇계 하운드가 섰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간 로봇은 연구진이 뛰어서 따라가야 할 만큼 빠르게 앞서갑니다. 순식간에 100m 결승선을 통과한 로봇의 기록은 19.87초, 시속 18.12km로 일반 성인이 빠르게 달리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이 기록으로 하운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100m를 주파한 사족 보행 로봇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연구진은 하운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발이 가볍도록 설계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안정적인 자세로 달리고 멈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선 시속 23.4km로 달릴 수 있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족 보행 로봇으로 알려진 MIT의 치타2보다 빠릅니다. 22도의 경사로를 오르거나 높이 34cm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도 가능해 험지에서도 다양한 임무가 가능합니다. 산세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구조 임무에도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감시 같은 임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하운드의 속도를 지금보다 20% 향상시키고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방의회에서 한 의원이 회의장에 수류탄 3개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류탄이 폭파하면서 2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회의가 SNS에 생중계되고 있던 터라 폭발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 중인 지방의회 회의장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어옵니다.
의원들이 개의치 않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남성이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듭니다. 남성은 안전핀을 뽑아 수류탄을 바닥에 내던졌고 참석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 폭파합니다. 수류탄 3개가 연이어 터지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수류탄을 던진 남성은 54살 세르이 바트린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끌었던 인민의 종 정당 소속 의원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26명이 다쳤고 그중 6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트린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트린은 평소 지방당국의 부패를 비난하며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이후 민간인이 무기를 소지하는 게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의 타이밍입니다.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한동훈 본인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다뤄보자는 거죠? 예, 이 한동훈 장관도 여러 생각이나 입장이 있겠죠. 현재로선 여당 내부 여로부터 방향성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결심하거나 발표할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이번 주말 여당 내부 움직임과 기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한 장관의 앞으로 거치는 어떤 형식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 정계 진출을 결정할 경우에는요, 이 장관직부터 내려놔야 할 겁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개각 발표 같은 게 있을 텐데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한 장관 본인이 먼저 사의 표명을 하는 겁니다. 한 장관을 잘 아는 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자신의 길이 정해지는 모양새보다는 이 선제적으로 결단해서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장관직을 던질 수 있을까요? 현재 법무부 장관 후임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요, 이 역할론이 커지면 법무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후임이 준비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또 없고 이 총선 스케줄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이 됐든 시간에 여유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전에도 누군가의 사퇴가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있었죠. 바로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발표한 그 순간부터 이 정치권은 경랑 속으로 들어갔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를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네,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과연 있게 될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장관의 역할은 어떤 방향이 될 것 같으세요? 만약 주말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 한동훈 비대위로 이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요, 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이 당내에선 여전히 반대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다른 인물로 흐름이 간다면 이 한 장관으로선 완전히 다른 길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겁니다. 예. 국민의힘도 한 장관도 이번 주말 또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한 장관 본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죠? 예, 공식적으로는 없는데요. 어제 한 장관에게 꽤 특별한 일정이 있었고 예. 또 법무부가 영상을 공개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사과도 국방부 장관한테 받고 싶은 사과였지 법무부 장관님한테 먼저 받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제가 못했어요. 10번이고 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많이 오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한 장관이 눈물을 보인 영상을 공개를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려 숨진 이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눈물인데요. 네. 이 지난번 대구를 방문해서 시민들과 빠짐없이 사진을 찍어준 것에 이어서 사실상 이 정치인의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의 타이밍의 느낌표는
별과 벌 사이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한 장관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별의 순간이 될지 아니면 벌의 순간이 될지 결론이 날 겁니다. 어떤 방향이 되든 이번 총선에서 굳이 이 배지를 달지 않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여러 선택지를 놓고 한 장관의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사쿠라도 내로남불입니다. 예. 저게 이제 방송에서 있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표현이긴 한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김민석 의원이 이 표현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를 비판을 한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이 지난 11일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전형적인 사쿠라, 그러니까 이 변절자 노선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독재를 뭉쳐서 견제하라는 건데 오히려 당내 문제에 이를 돌리거나 시대 과제가 뭔지 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근데 하필 김민석 의원이 이 말을 해서 논란이 된 거잖아요. 예, 김민석 의원 본인도 2002년 이 대선 당시에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로 옮겨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를 철새에 빗대서 김민세라는 별칭까지 붙은 바 있죠. 또 지난 4월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놓고 이 운동권 동지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무력이 없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보증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형적인 86 운동권식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 내로남불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예,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어린 놈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건방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이 현 야권에 이 내로남불 논란에 불을 지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투신해서 이 정치적이든 학문적이든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논리에만 빠져서 현재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공천 자격 검증 결과를 번복한 것도 비슷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의 특별 보좌관인 정의찬 특보가 이 과거 운동권 시절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지만 이 합격을 줬다가 거센 논란이 일고서야 번복한 건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운동권 관련 이슈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불거질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사쿠라도 내로남불의 느낌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로 뽑아봤습니다. 이 이른바 사쿠라 논란 이후 김 의원은 이 사쿠라 반란을 진압하겠다며 이 사쿠라입니까 무궁화입니까 이렇게 재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현실에서 굳이 벚꽃과 무궁화로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이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죠. 오늘 추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 남서부와 충청, 호남과 제주, 일부 영남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호남에 15에서 20cm 이상, 충청에도 1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18도, 대전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거센 풍랑이 전망됩니다. 다음 한 주 동안에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 이라크 파병 같은 민감한 문제를 끝맺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금시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해결할 사안을 법에 넘기는 건 잘못됐다고 정치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정치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여당은 헌재에 달려갔고 이번에는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여야가 검찰로 고발장을 들고 가는 모습은 이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사법적 판단이 극한 대립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법대로 하자는 정치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흐릿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국회의사당의 거대한 돔 지붕은 의회 민주정치를 상징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의미랍니다. 이 뜻을 되새겨보니 돔 지붕이 있을 곳이 과연 여기가 맞나 갸우뚱해집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